시대가 점점 더 빠르게 바뀌고 있잖아요. 판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. 사실 이런 새로운 인공지능의 산물들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빠른 속도에 밀어붙이고 있으니까 마음이 되게 조급해지시는 것 같아요. 판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저는 이런 너무 뾰족하고 깊게 들어가는 기존의 공부 방법보다는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역량,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스터디형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인지과학자 김상균입니다. 현재 경희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고요.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. 혹시 전화번호를 10개 이상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, 지금? 아마도 안 계실 것 같아요. 근데 제가, 나 때는인데, 제가 이제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한 30년, 막 그때, 대학생 때 제가, 그때 보게 되면 전화번호 한 20개는 다 거의 기억했어요. 일단 식구들 거, 뭐 집 전화도 있지만, 친척집, 학교, 과사, 뭐 당구장, 짜장면집. 그런데 지금 5개도 기억을 못 하십니다. 또한 여러분, 예전에는 차 사게 되면 지도책을 줬어요. 지금 젊은 분들은 깜짝 놀라더라고요. 무슨 차를 사는데 무슨 이게 대동여 지도냐. 옛날에는 서울 전도, 뭐 이렇게 전국 전도 딱 줬습니다. 그걸 보면서 동호대교 건너가야지. 지금 아니죠.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스마트폰에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여기서 보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많은 것을 기억하는 것 같지만 나의 기억력은 감퇴했고요. 실제 실험해보게 되면 내비게이션을 주면 이건 어른이건 길을 잘 찾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내비게이션을 뺏고서 지도를 줘요. 이렇게 찾아가 보라고. 그러면 예전보다 길 찾는 능력은 안 좋아져 있어요. 즉 우리가 이렇게 손에 들고 있는 하나의 기계와 같은 스마트폰이지만 이거를 우리가 몸에서 떼어내지 않고 있으면서 우리의 어떤 인지적인 능력이나 습성 자체가 많이 이미 변화가 된 것입니다. 저는 이런 부분을 인공지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꼭 내 몸에 어떤 임플란트를 해가지고 기계 장치가 몸에 들어오거나 어떤 독특한 약을 먹어갖고 내가 생물학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더라도 10년 전, 20년 전의 인간과 우리 인간의 모습이 많이 달라진 것, 저는 이걸 하나의 진화론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해봤습니다. 사실 뭐 모든 생명체가 진화하고 있다는 건 우리가 학교에서 많이 배웠습니다. 그런데 그럼 내가 지금 진화하고 있냐라는 질문을 드리면 사람들이 여기서 약간 갸우뚱하세요. 생명체는 진화하고 있고 나도 생명체니까 당연히 진화하는 게 맞는데 내가 진화하고 있냐 물어보면 별로 안 바뀌는 것 같거든요.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하는 부모님, 그 윗세대 또는 뭐 이미 존재하지 않으시지만 역사적으로 봤던 많은 어르신들을 보게 되면 똑같은 것 같아요. 저는 진화가 굉장히 천천히 발생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어떻습니까? 우리 굉장히 급하잖아요. 특히 한국에만 있는 메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. 이모, 여기 제일 빨리 나오는 음식으로. 이렇게 급하다 보니까는 자연에 천천히 발생하는 진화를 인간이 답답해해서 인공의 힘을 투입한 것. 저는 이걸 인공진화라고 생각을 합니다. 사실 학술적으로는 어쩌면 좀 아이러니한 표현이에요. 진화는 원래 자연적인 거, 인공은 인간의 개입이 발생하는 거. 근데 전 두 가지를 합친 게 현재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다 라고 판단을 해봤습니다. 시대가 점점 더 빠르게 바뀌고 있잖아요. 판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. 판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저는 이런 너무 뾰족하고 깊게 들어가는 기존의 공부 방법보다는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역량,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적응력이에요, 적응력. 왜냐하면 제가 오늘 계속 이야기 드리는 게 인공진화잖아요. 진화라는 거는 변화하는 환경에 내 종이 얼마나 잘 적응을 해서 오래 살고 건강해지느냐에 대한 문제예요. 그럼 환경이 변화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더 잘 달린다, 또 눈이 좋다,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적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. 그래서 적응력 키우시는 게 저는 가장 좋다라고 보고요. 두 번째는 그런 환경이 변화했을 때 적응력이 있어. 근데 내 적응력을 여기 투입할 것이냐 말 거냐? 왜냐? 투입했다가 망하면, 잘 안 되면 여기서 인간이 갖고 있는 이제 두 가지 감정이 올라오죠. 잘 적응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나의 기회, 안 됐을 때 생기는 수많은 손실. 인간은 늘 두 가지를 저울질하면서 삶의 의사선택을 해 나갑니다. 근데 저는 앞으로는 이 기회를 조금 더 크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환경이 계속 바뀌고 도전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럼 도전력인데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이 저는 그래서 두 번째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세 번째는 무엇일까? 많은 게 붕괴되고 탄생할 거다. 붕괴되면 여기 수많은 부품들이 자기들이 막 널브러져 있을 거예요. 저는 이걸 여러분들이 마치 블럭놀이처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블럭을 이렇게 만들어 왔어. 근데 부셨어. 쫙 바닥에 깔려있죠, 레고 블럭 같은 게. 이걸로 뭐 만들래? 라고 보는 거예요. 레고 블럭을 만들 때 가장 쉬운 거는 뭐냐 하면 매뉴얼대로 그대로 끼는 거죠, 그냥. 똑같이 인형 만들고 차 만들고. 그런데 그럼 재미가 없잖아요.
여러분이 기억하는 가장 흥미로운 레고 놀이는 아마도 내가 머릿속을 상상해서 독특한 무언가를 만들어냈을 때 그때였을 겁니다. 자, 독특한 거를 만들어낸 능력 바로 창의성이죠. 그래서 정리해보게 되면 저는 적응하는 거, 그 다음에 도전하는 거,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, 이 세 가지 역량이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나 학교에서 또는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계속 놓치지 말고 더 키워가야 될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 적응력을 키우기에 가장 좋은 거는 다양성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. 다양한 환경에 나를 노출시키는 겁니다. 다양한 환경이란 건 몰랐던 지식에 대해서도 한번 보고, 몰랐던 사람들을 만나보고, 새로운 취미도 가져보고, 나는 무관한 것들 같은 것들에 잠깐 관심의 선을 이렇게 연결해보는 거예요. 그러다 보게 되면 나는 원래 네모나게 생긴 블럭인데 내 블럭이 거기 잘 안 맞을 거예요. 그럼 이렇게 틀어서 저렇게 틀어서 조금씩 끼워보는 경험이 생기거든요. 그러면 진정한 어떤 큰 블럭하고 나를 맞출 일, 복잡한 모양의 어떤 변화가 필요한 일에 대해서도 내가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순간 작동이 됩니다. 내가 하고 있는 업에서 늘 새로운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, 또는 나의 업을 떠나서 개인적인 어떤 일상생활이나 우리 아이들이 학교 밖에서도 새로운 걸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드는 거, 이게 적응력을 키우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두 번째는 도전인데, 도전은 사실 누구나 하긴 합니다. 근데 문제는 실패했을 때 상처가 생기죠. 이 상처가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2차, 3차 도전을 못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의 근육입니다. 마음의 근육.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그런 거 있죠. 좀 안 좋은 일 있거나 뭐 프로젝트에서 깨졌어. 그럼 인스타그램 같은 데 올리잖아요. 소셜미디어에 올리고서 다른 사람들이 괜찮아. 이렇게 위로해 주길 바라죠. 이것도 뭐 나쁜 건 아닌데 사실은 타인의 위로보다 가장 먼저 앞서야 되고 깊게 봐야 될 건 나의 위로예요. 나 스스로 나를 위로하는 거. 야, 너가 이 정도면 잘한 거지. 도전한 것만으로도 괜찮아. 우리 지금 80까지 와서 안 됐다고 하지만 다음에 95, 100 충분히 될 거야 라고 스스로를 믿는 마음의 근육을 키워주시는 거.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사실 이건 관점이에요. 내가 지금 만들어 놓은 걸 80까지 못한 실패라고 바라볼 수 있는지, 바라볼 건지, 아니면 80이나 했고 20만 더하면 되는 엄청난 성공에 근접한 걸로 볼 것인지 여러분의 판단인데, 여러분의 관점을 먼저 잘 만드시면 좋겠고요. 여기에 앞서 말씀드렸던 뭐 사회적인 관계망이나 타인을 통한 칭찬받는 거, 이런 건 저는 필요하지만 이 후자에만 너무 의지하다 보면 오히려 내 마음의 근육은 더 약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두 번째 이제 그래서 도전 정신 그렇게 키워보시면 좋겠고요. 마지막은 창의성인데 사실 인간의 뇌는 기본적으로 창의적이지는 못한 것 같아요, 저는. 왜냐하면 우리는 효율을 따지고 있어요, 효율을. 많은 걸 생산해야 되고 바쁘다 보니까는 어떤 해야 될 게 있으면 근접한 거에 솔루션을 찾아요. 이게 이제 최적화거든요. 내가 이거를 해결해야 돼. 그럼 멀리 있는 걸 연결하려고 하면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니까 같이 가까운 걸 끌어다가 답을 만들어 버려요. 이건 우리가 창의적이지 못한 거죠. 창의성이란 뭐냐 하면 하나의 뭔가 이슈가 있을 때 의외의 거, 이 테두리 밖에 있는 걸 끌어다 붙여보는 거, 멀리 있는 걸 끌어다 붙여보는 거, 이게 바로 창의성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의성을 어떻게 훈련할 수 있을까? 일상에서 새로운 걸 해보시면 좋아요. 이것도 예를 들어서 길을 가는데도 산책을 하실 때, 뭐 가족분들이나 반려견하고 길을 가실 때도 안 가봤던 골목도 한번 들어가 보시기도 하고, 또는 나 스스로 아예 제약을 두는 것도 굉장히 재미난 방법이에요. 내가 만약에 블럭을 아이들하고 우리 아이랑 주말에 놀아주기 위해서 레고 놀이를 해. 그럼 자동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 레고에 있는 바퀴, 부속을 다 빼버리고 한번 만들어 보는 거야, 아이랑. 그럼 처음에 아이는 재밌어요, 오히려. 아빠 바퀴를 왜 빼? 이게 아니라 아이는 재밌어합니다. 힘들어하는 건 아빠예요. 바퀴 없이 자동차 어떻게 만들어? 근데 이렇게 뭔가 테두리를 넘어서 연결해보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창의성은 커집니다. 마지막 팁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창의성 키우는 방법도 있어요. 제가 최근에 이제 수업 자료 만들 때 미드저니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. 과거에는 뭐 구글에서 이미지 검색해서 다이어그램 같은 거 옮겨 쓰고 했는데 요즘에 미드저니를 앉아서 제가 만들어요.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만드는데 참 재밌습니다. 저는 이렇게 손기술은 부족하기 때문에 표현은 못하는데 말로 대화하면서 그림을 만들어가다 보게 되면 머리가 정말 몽글몽글해지는 게 막 느껴집니다. 즉 인간은 예술 활동을 할 때 창의성이 발현된다고 하죠. 하지만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나는 음악을 작곡할 수도 없고 손기술도 안 좋고 그림도 못 그려. 지금까지는 그러셨어요. 도구를 활용하시다 보게 되면 음악을 내가 실제 뭐 절대음감이 아니더라도 툴을 통해서 작곡을 해볼 수도 있고요. 저같이 대화하면서 그림을 그려볼 수도 있습니다.
자, 이렇게 예술에 대해서 한번 또 접근해 보시는 것도 우리의 창의성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일상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적응하고 도전하고 창의성 키우는 훈련 해보시면 좋겠습니다.